그 죄책감을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단도박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는 것이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책입니다. 오늘은 도박빚에 대한 채무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할 일은요, 채무 목록을 작성하는 건데요. 저에게 상담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빚을 한두 군데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5개, 6개, 많게는 10개에서 15군데에서 이렇게 빚을 냅니다. 금융권에서만 빚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지인 빚만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빚이 혼재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채무 목록을 쭉 작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고 정확하게 내 채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씩 한 달에 나가는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차분하게 적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제가 제시하는 자료를 보시면서요, 채권자란에 금융기관이라면 금융기관 이름, 지인이라면 사람 이름, 통신사 이름 등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돈 빌린 날, 대출받은 금액이나 빌린 금액을 적으시고요. 처음 빌린 금액을 먼저 적고 또 지금 갚아야 할 잔금, 남아있는 잔금을 적습니다. 또 상환 방식이 어떤 상환 방식인지 기록을 하는데요. 매달 원금과 이자를 섞어서 상환한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겠고요. 또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에 한 번에 갚는 만기 일시 상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매월 얼마씩 상환해야 하는지 기록하는 거죠. 만기일이 언제인지도 적고요. 돈 빌려준 사람이 지인이어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고란을 하나 만드셔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적어두시면 되는데요. 연체가 있다거나 지인이 급한 상황이라서 언제까지 갚아달라고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총 합계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총 채무가 얼마고 월 상환액이 얼마인지 대략 나올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자산과 소득을 기록을 하는데요. 자산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처분해서 빚을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인지 판단을 하시고요. 금융자산에는 적금이나 보험 등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금융자산은 이미 다 처분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 평균 소득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고정적으로 받는 월 급여가 있겠고요. 또 부가적으로 생기는 수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의 대략적인 평균을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채무 변제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우선 소득에서 월 생활비가 있을 거예요. 통신비라든가 월세라든가 고정비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음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또 이제 변동되는 그런 생활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총계를 내보시고요. 소득에서 월 생활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채무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매월 변제해야 할 금액과 내가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대략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요.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월 변제 금액보다 소득이 큰 경우는 그대로 갚아 나가시면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가끔 생활비를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시고 변제 계획을 세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생활은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다시 생활비 때문에 어딘가에서 돈을 빌리거나 또 도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잡으시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잡으셔야 이것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인의 채무는 보통 만기일에 목돈으로 갚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일시 상환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인과는 협의해서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월 변제 금액이 소득보다 큰 경우인데요. 결국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제도를 이용해서 갚아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하나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받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 워크아웃을 받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려요. 이 제도는 사실 앞서 언급한 소득이 변제 금액보다 많은 분들도 상황에 따라 이용이 가능한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제도의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도박 문제가 있으신 분에게는 도박 중독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제도에 대한 안내는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에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는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개인 회생이 유리하신 분도 있고 개인 워크아웃이 유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과 조건들을 고려하셔서 이용하시면 좋겠는데 보통 개인 회생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것을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도박빚에 대해서 개인 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이 원래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도박빚에 대해서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승인받아서 이 제도를 이용해서 빚을 변제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채권자와 협의하고 버티는 건데요.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 제도를 다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채권자와 협의하면서 버틸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생활하는데 실제 필요한 생활비는 꼭 남기시면서 채무 변제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자들과 협의하시면서 자신이 변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제하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어쨌든 자신이 자산이나 소득에 비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니까 그것을 당장에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어떤 다른 형사적인 법적 문제가 없다면 제때에 빚을 못 갚는다고 해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공포를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간중간 형편이 더 어려워져서 연체를 할 수도 있고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박하지 않고 버티시면 시간이 걸리고 몸과 마음이 힘들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 갚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채권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도박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빚에 대해서 채무자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신이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채권자 입장 너무 고려하고 맞추다가 결국 돈을 또 빌리거나 도박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이미 당사자는 채권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고요. 그 죄책감을 덜어내고 살려고 하시기보다는 그 죄책감을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단도박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는 것이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